Jets offensive line holding up well there. Flacco wide open. It's Davis. Davis waltzes in for the touchdown. Unbelievable. Trying to convert. And his onside kick. He goes near side of the field. Who's got it? It's still loose. I think the Jets got it. No signal yet. Now they say Jets football. Chances to get 10 for the Jets. Flacco over the middle. It's caught. Touchdown. Garrett Wilson. The Jets trying to pull a miracle comeback. 15-yard strike from Flacco. York hit a 65-yarder today during warm-ups. Brissett's pass intercepted. It's picked off. Ashton Davis. And the Jets turning the lights out on the Browns.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oes he do it, Chip? There it is, on the way! Maher's kick! It's good! Cowboys win it! What a moment for that young man! Taked out Burrow, who comes on last season as the darling, and Mike McCarthy rallies the troops. Everyone, the season is over. Jerry Jones, oh my goodness! You ca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Shocking everybody. Huge upset. Cooper Rush played an outstanding game. Gave his team an incredible chance. Wow! Can you believe this? Cooper Rush is now 3,934일 만에 제츠, 제규어스, 라이온스, 자이언츠가 모두 승리를 취한 날이 되어버린 오늘. NFL 정규 시즌 2주차 일요일 경기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거리, 그리고 다양한 재미거리, 그리고 다양한 반전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기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빠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LA 차저스와 칩스 간의 TNF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디비전 매치업, 이 라이벌들 간의 매치업 TNF 경기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죠. 이 두 팀이 항상 경기를 하면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뭐 득점도 많이 나오고, 패트릭 마홈스와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들의 대결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굉장한 행운,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존 최고의 선수들의 맞대결인 만큼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 기대감에 충족해줄 만큼 엄청난 경기가 나왔죠. 저스틴 허버트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그냥 경기 끝까지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게 만드는 경기였어요. 일단 이 LA 차저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차저스는 17대 7로 전반전을 리드 3쿼터 초반에 리드했을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경기 이제 4쿼터 들어서 이 99야드 인터셉션 픽6가 발생이 되면서 그 순간 경기의 모멘텀이 넘어가 버렸어요. 일단 차저스는 이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오펜스, 스팅 라우트를 통한 오펜스 전진, 오스틴 에클라에게 짧은 패스, 그리고 스크린 패스 등을 통해서 이 에클라라는 러닝백이 가진 이 빠르고 민첩한, 그리고 이 터프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약 플레이 등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칩스의 디펜스를, 칩스도 투 하이샬 커버리지, 그리고 때때로 블리츠를 사용하면서 저스틴 허버트를 압박했지만, 그렇게 촘촘한 커버리지 이런 디펜스 구조를 가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스틴 허버트, 노련한 이 허버트와 그리고 오펜스 플레이 콜링에 의해서 칩스도 번번이 이렇게 야드를 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차저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이날 LA 차저스의 평균 라우트 뎁스가 4.62밖에 되질 않았어요. 2020년 이후 NFL 전체 모든 팀의 평균 라우트 뎁스가 6.28이에요. 계속해서 뭐 타이트엔드든 리시버든 스팅 라우트 계속해서 뱀 이렇게 짧은 라우트 패스들을 통해서 전진을 했는데, 이만큼 차저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대신 확실한 방향으로서의 오펜스를 준비해왔어요. 근데 이 오펜스가 단순히 이 칩스와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뭐 계속해서 이 차저스 오펜스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옵션 라우트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그러한 이 오펜스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차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조 롬바르디 코치가 이 뉴올리언 세인츠에서 이 션 페이튼의 밑에서 그런 코칭, 그런 커리어를 이어갔기 때문에 뉴올리언 세인츠의 말년 오펜스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드류 브리스의 이 노쇠화한 어깨 때문에 짧은 옵션 아웃을 통한 오펜스 전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종 뭐 런닝백들을 활용한 알빈 카마라를 통한 이러한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약 플레이를 통한 오펜스 전진. 결국 롬바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오펜스를 이 LA 차저스의 이 시스템에 지금 구축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어깨가 강하고 패스의 정확성이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이 선수가 딥볼을 던진다는 것은 그냥 다른 선수가 딥볼을 던진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어깨를 가진 쿼터백이에요. 거기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코너백진, 분명히 올 시즌, 오프 시즌부터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의 그룹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 저스틴 허버트가 마음껏 딥볼을 뿌렸더라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잘 막아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막기 위해서 많은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저스의 소극적인 오펜스 컬러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 이러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왜 다운필드를 계속해서 공략하지 않았을까? LA 차저스에게 아쉬움이 남았고, 이 롬바르디 코치의 이번 경기는 이 스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99야드 픽6 플레이에서도 나왔죠. 이 제럴드 에버렛이라는 타이트엔드가 계속 연속된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해냈고, 결국 그는 연속된 플레이에 의해서 체력이 방전이 되어서 본인을 경기 중간에 교체해달라는 수신호까지 보냈지만 그 코치는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고, 뭐 저스틴 허버트도 잡아내지 못했고, 어쨌든 모든 그 오펜스진이 제럴드 에버렛을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플레이를 강행하다가 이것이 제럴드 에버렛이 라우트를 타다가 중간에 체력 저하로 그만두면서 이 저스틴 허버트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결국 지금 조 로마르디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현재 요구되는 점은 너무 본인만의 오펜스를 보이려고 하지 말라. 물론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아이덴티티 또한 다른 상대의 상태를 반영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의 상태를 반영해야 돼요. 정해진 플레이북에 의해서만 오펜스를 플레이콜 하지 말고 무언가 다른 필드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LA 차저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스틴 허버트는 이제 뭐 어쨌든 부상이 확실히 드러난 상황이고 이 선수가 뭐 어느 정도 리헵 기간이 필요할지 아니면은 곧바로 다음 주부터 연속으로 경기에 출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스틴 허버트의 굉장한 투지와 그런 터프함, 강인함을 엿볼 수 있었던 경기이고 이러한 쿼터백에게 있어서 $50밀리언 줄 수 있고 이러한 쿼터백이 바로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한 경기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저스틴 허버트였습니다. 다음 칩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욱더 하자면, 일단 칩스의 오펜스는 상당히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내심이 늘었다. 그 뜻은 역시 뭐 2명 이상의 타이트엔드, 그리고 풀백, 그리고 일반적인 션 맥베이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지난 몇 년간 보여주었던 타이트 스플릿, 그리고 주주 스미스를 통한 이러한 와이드 리시버 블락킹, 이처럼 캔자스 시티 칩스는 앞서 나열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들의 러싱 오펜스를 통한 오펜스 컬러를 지금 구축해냈어요. 1주차에 칩스는 러싱 오펜스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2주차에서도 러싱을 많이 시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 칩스는 상대 디펜스를 보면서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며, 오케이, 너네 박스 비어 보이는데, 너네 세이프티 뎁스가 상당히 깊은데, 오케이, 우리는 러싱 할 거야. 모션 쉬프트를 통해서 박스에 가깝게 붙고 타이 스플릿을 통하고, 뭐 우리 타이트엔드 뭐 교체해가지고 뭐 11 퍼스넬이 아닌 뭐 12 1 퍼스넬, 아니면 뭐 21 퍼스넬, 리시버는 뭐 주주 스미스 너 혼자 남아, 왜냐면 너가 제일 블락킹 잘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면서 런을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패트릭 마홈스에게 좀 더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까지 타이릭 힐과 트래비스 켈시라는 이 리시빙 옵션 듀오가 패트릭 마홈스를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이들의 러싱 게임, 이들의 런닝백들이 이 패트릭 마홈스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가 이러한 오펜스 상황에서 작년보다 좀 더 본인만의 리듬과 템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작년 패트릭 마홈스는 분명히 고전을 했어요. 부진한 시즌이에요. 본인 커리어에서 이 투 하이샬 커버리지, 모든 디펜스가 패트릭 마홈스를 맞이할 때마다 투 하이샬 커버리지를 펼치고, 이 빅플레이를 노리는 마홈스는 이 번번이 이들의 디펜스에 무너지고 부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펜스의 구조가 오케이, 러싱을 통한 오펜스, 그리고 때때로 뭐 플레이 액션이나,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이 빅플레이를 노리는 그러한 좀 더 효율적인 오펜스로 이 오펜스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 또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본인만의 그런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스크린 게임이나, 그리고 포메이션, 뭐 타이 스플릿,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시버들이 분명 타이릭 힐처럼 빠르고 더 뛰어난 라우트를 타지는 못하지만, 이 포메이션과 이 런 게임에 대한 그러한 디펜스의 우려 때문에 리시버들도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쿼터백도 좀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다른 이점을 지금 칩스는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작년 부진했었던 패트릭 마홈스와 달리 올해 더욱더 본인의 폼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칩스의 오펜스가 앞으로 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죠. 작년 시즌 이 라마 잭슨을 상대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제로 블리츠 커버리지가 리그에 큰 충격을 먹여들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핀스에게 패배를 할 수 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번 오프시즌을 비롯해서 레이븐스의 오펜스라는 이 그룹이 뭐 라마 잭슨, 그리고 그렉 로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러한 물음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했던 경기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레이븐스의 오프닝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 때문이었는데요.
이 레이븐스가 진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터치다운을 먼저 꽂고 경기를 리드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경기를 어쨌든 돌핀스는 리드를 당하게 되어서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제로 블리츠라는 디펜스 플레이는 리스크가 있는 공격적인 운영이에요. 후방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 1대1로 커버하는 선수 또는 뭐 존을 커버하는 선수를 한 명만 제친다면 그것은 바로 6점을 얻는 것이에요. 그만큼 제로 블리츠는 리스크 있는 그런 공격적인 디펜스 플레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리드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디펜스를 꺼낼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있는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작년과는 다르게 물론 뭐 코치의 변화도 있겠지만 감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만큼의 그러한 공격적인 모습을 라마 잭슨한테 향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이 눈여겨볼 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라마 잭슨은 이러한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본인이 직접 뛰기도 하고 뭐 어깨로 패스를 날리기도 하면서 정말 큰 점수차로 팀을 이끌었고 뭐 하프타임에 연장계약 당장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라마 잭슨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결국 라마 잭슨이 아닌 투아가 되었죠. 돌핀스의 투아가. 그 이유는 바로 대역전승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14대 35라는 점수차, 4쿼터 15분에 14대 35라는 21점의 점수차였지만 그 모든 것을 뒤집고 투아는 팀을 역전승으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돌핀스의 오펜스는 결국 약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약은 야드 애프터 캐치입니다. 이 스피드한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 그리고 이들을 뭐 RPO나 아웃사이드 존 그리고 붓 플레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약 플레이들의 효율을 극도로 이뤄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 위주의 플레이는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진 않아요. 왜냐? 본인들이 리드를 큰 점수차로 당하고 있을 때는 결국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단기간에 많은 득점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빅플레이들을 통해서 전진을 해야 할 때 이 돌핀스라는 팀의 오펜스가 과연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항상 의문이었고, 결국 이번 오프시즌에 뭐 타이릭 힐이나 세드릭 윌슨이나 뭐 테런 암스테드나 결국 오펜스 플레이어들을 추가하고 뭐 트레이드 해오고 막대한 돈을 쥐어주더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큰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돌핀스는 본인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타이릭 힐이라는 크랙 리시버의 존재예요. 레이븐스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변화무쌍한 디펜스를 극도로 추구하는 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물론 기존에 돈 마틴데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 디펜스 하에서도 레이븐스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공격적인 그런 디펜스를 추구하였지만 이 맥도날드 감독, 이 코치가 좀 더 부임하면서 이 3명의 세이프티를 계속해서 로테이팅하는 뭐 카일 해밀턴, 마커스 윌리엄스, 척 클락 뭐 등등 정말 많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로테이팅을 하는데 중점적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디펜스를 상대할 때 쿼터백과 리시버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은 고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그냥 타이릭해, 너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 나 그냥 공 너한테 던질게, 뭐 디펜스가 어떠한 커버리지 보이든 개의치 않아, 너가 그냥 다 제치면 돼 라는 것을 마이애미 돌핀스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뭐 젤런 와들 또한 뭐 좋은 약 플레이들을 통해서 때때로 타이릭 힐이 막히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결국 이들은
각각 171야드, 190야드, 그리고 2개의 터치다운을 각각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의 리시빙 듀오, 그리고 이 맥다니엘 감독의 투아를 성장시키기는 바로 2주차에 큰 빛을 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반전만 보자면 분명 투아라는 선수가 분명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막대한 투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점이지만, 결국 타이릭 힐이나 뭐 젤런 와드, 이 리시버들이 이 투아를 좀 더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면서 투아 또한 본인만의 이 리듬과 템포를 되찾고 좀 더 자신감 있고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로 보였어요. 분명히 작년 시즌 우리가 우려했던 그 투아와 마이애미 돌핀스 오펜스에 대한 그러한 우려되는 점이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러한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투아의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타이릭 힐은 쿼터백이 패트릭 마홈스든 뭐 투아든 정말 굉장한 리시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바로 2경기 만에 1승을 거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 뭐 프랭크 라그나우 센터가, 주전 센터가 아웃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좀 걱정을 했지만 그냥 아웃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이들의 러싱 오펜스는 정말 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아예 매치업이 되지 않았을 정도, 이 팀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뭐 그만큼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제가 누누이 잭 델리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빨리 잘라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기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많은 블로운 커버리지를 비롯해서 디펜스 전체가 코칭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워싱턴이 그냥 팀 전체적으로 엉망인 모습을 이 라이온스를 상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칼슨 웬처 또한 뭐 전반전에 이렇게 승기를 서로 잡을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못하다가 결국 뭐 막판 추격전을 보일 때는 또 번듯하는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기복 있는 모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칼슨 웬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1주차에는 뭐 잭슨빌이라는 상대로 이것이 성공을 했지만, 왜냐면 잭슨빌은 뭐 라이온스에 비하면 더욱더 팀 전체적인 탤런트가 부족한 팀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한 라이온스라는 팀을 상대로는 이들의 역전이 실패했던 경기였습니다. 뭐 제러드 거프 또한 경기 초반에는 좀 굉장히 별로였지만 팀이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만의 템포를 되찾고 팀을 승리로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잉글랜드 패츠의 경기는 이걸 꼭 봐야 되나? 라고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냥 답답한 경기가 펼쳐졌죠. 일단 저는 더 이상 트루비스키의 스틸러스 오펜스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 오펜스의 미니멈과 오펜스의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굳이 트루비스키를 계속 올려야 될까? 그냥 케니 피켓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쿼터백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없는 미니멈한 오펜스인데 굳이 피켓을 올리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스틸러스라면 천천히 이 과정을 즐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패츠는 역시나 빌 벨리책 감독이 이 맥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노련하게 응수하였고, 맥 존스는 아쉬운 플레이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로 이끌어내는 꾸역 쿼터백의 면모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었다. 꾸역 쿼터백이라고 저는 별명을 지었어요. 보기 힘든 쿼터백들 뭐 오펜스 대결은 또 따로 있었죠. 바로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였는데, 일단 데니얼 존스와 베이커 메이필드 모두 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상관없이 그냥
너무 답답한 경기였어요. 일단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는 아직도 본인들의 색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선수는 분명히 현재 캐롤라이나 오펜스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힘든 선수예요. 왜냐하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도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캐롤라이나 팬터스에서는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기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통해서 본인들의 색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선수는 색을 입혀야 하는 선수이지 그 선수를 통해서 색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뭐 무슨 굉장히 이상한 오펜스를 펼쳐요. 그냥 뭐 언더센터에서 7스텝 드랍백을 펼치고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뭐 DJ 무어 좀 써라 해도 엄청 안 쓰고 뭐 이상한 상황에만 쓰고 결국 이 시즌을 2패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뉴욕 자이언츠 모두 잡아야만 하는 약팀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시즌은 끝났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미 시즌 끝났어요. 플레이오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이냐만이 남은 팬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맨룰 감독이 책임을 질지, 베이커 메이필드가 책임을 질지, 벤 메가두가 책임을 질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책임자가 바로 색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사실 경기력만 보자면 와 이걸 어떻게 이겼냐 싶을 정도였죠. 이 1, 2주차 모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따냈고 분명히 경기력만 보면은 굉장히 좀 허접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 확실하게 승리를 뭐 견인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기는데 그 이유는 역시 데니얼 존스죠. 데니얼 존스가 그냥 스탯상으로는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거북할 정도로 못해요. 하지만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주전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들은 브라이언 데이볼이라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 승리를 하는 방법을 현재 익히고 있어요. 단순히 쿼터백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이들은 팀 차원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고 그렇기에 이 2승이라는 스타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셧아웃 패배를 당한 인디애나 콜츠죠. 잭슨빌 제기어스 상대로 0대24 진짜 빵점을 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잭슨빌 제기어스 홈에서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한 연승은 7년째 이어지게 되었고요.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맷 라이언은 필립 리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1주차에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 맷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은 지금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노쇠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불꽃이 남아있던 터프하고 강인한 팀을 이끌어주는 베테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의 가슴에 아직도 불꽃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이고 이번 경기 콜츠의 총 퍼스트 다운 개수는 9개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오펜스 퍼포먼스였고 트레버 로렌스가 반면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 엉망이었던 모습과 다르게 잭슨빌 제기어스는 저력 있는 모습을 2주 연속 보여주고 있고 트레버 로렌스가 점점 발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와 템파베이 벅스, 이 징크스 라이벌전도 디비전 라이벌전도 결국 템파베이가 이 5연패가 아닌 이제 승리로 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10점 차로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어쩌면 제일 치열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톰 브래디와 벅스의 오펜스는 이 경기에서도 또 고전을 하였고, 그냥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 자체가 그냥 벅스라는 팀을 만나면 200% 이상 강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완벽한 디펜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벅스는 여기서 디서플레인이 부족한 모습, 페널티의 자멸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답답한 모습을 선보였죠. 하지만 이 분위기를 결국 이 막힌 혀를 뚫어낸 것은, 이 분위기를 결국 좀 반전을 일으킨 것은 벅스의 리시버 마이크 에반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코너백 마션 레리모어의 퇴장이었어요. 두 선수가 싸움으로써 두 선수 모두 퇴장을 당했는데, 어쨌든 뭐 에반스와 레리모어가 서로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관계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좋죠. 굉장히 치열한 라이벌리,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일단 레리모어가 빠지자마자 뉴올리언 세인츠의 세컨더리는 그만큼 더욱더 약해졌고, 톰 브래디는 이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첫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벅스의 디펜스 또한 혈이 뚫렸는데, 제이미스 윈스턴은 왜 갑자기 좀 획가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오펜스 플레이어가 퇴장을 당한 것도 아닌데, 뭐 3개의 인터세션 그리고 하나의 픽6를 윈스턴이 내주었고, 결국 브래디의 세인츠전 징크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벅스도 2주 연속 답답한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오펜시브 라인 문제도 그렇고, 뭐 페널티 문제도 그렇고, 톰 브래디는 경기 중반에 뭐 사이드 라인에서 뭐 태블릿을 집어 던졌을 정도로 답답함을 표출했을 정도로 이 오펜스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벅스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 슈퍼볼 우승 시즌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즌 중반까지 슈퍼볼 우승 시즌에도 오펜스가 답답함을 보였고, 그 당시에는 톰 브래디가 기존에 펼치던 오펜스 컨셉과 이 브루스 애리안스의 오펜스 컬러와 좀 달랐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이 오펜스의 수용에 있어서 조금 답답함을 보였지만, 결국 시즌 후반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결국 슈퍼볼을 드러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벅스도 이번 시즌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시즌이 거듭될수록 본인들의 단점을 보충하고 좀 더 본인들의 오펜스 색깔을 되찾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 조 플라코 컴백 게임이죠. 뉴욕 제츠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게임인데, 4쿼터 1분 33초를 남기고 뉴욕 제츠는 17대 30으로 브라운스에게 13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1분 33초 만에 조 플라코는 터치다운 2개를 만들어냈고 결국 승리의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분명히 이 팀을 이기고 있었던 팀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몰락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만약 몰락한다면 역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어울린다 라는 감정이 들 정도로 일단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일단 닉 첩과 카림 헌트 이 러닝백 듀오지는 알고도 못 막아요. 1주차 캐롤라이나 팬터스도 못 막았고 2주차 뉴욕 제츠도 못 막았어요. 2주 연속 탈탈 털리고, 이 아마리 쿠퍼라는 리시버의 존재는 이 브라운스 리시빙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초 역할을 하는데, 감초도 아니죠. 그냥 주예요. 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예요. 근데 다 좋은데 결국 조 플라코에게 털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스페셜팀 싸움에서도 브라운스는 완패를 했고, 결국 본인들의 승리를 이제 제츠에게 헌납을 하였고, 자코비 브리셋을 통해서 뭐 시즌 2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1승 1패의 상황이면서, 아무리 뭐 런닝백들이 팀을 캐리하여도 완벽하게 승리를 뭐 지켜내는 뭐 스페셜팀이나 디펜스나 그러지 못한다면 패배를 할 수 있음을 브라운스는 또 한 번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뭐 조 플라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이들의 루키 1라운더 리시버인 게럿 윌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죠. 이 뉴욕 제츠가 게럿 윌슨을 비롯해서 굉장히 젊고 재능 있는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조 플라코 뿐만 아니라 뭐 제기 윌슨이 되든 또 다른 새로운 쿼터백이 되든 분명히 뉴욕 제츠의 이 오펜스에 있어서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확실한 쿼터백만 있다면 분명 좋은 재밌는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일단 트레이 랜스가 뭐 골절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엔딩을 지금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굉장히 아쉽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슈퍼볼 우승 픽으로 올 시즌 꼽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경기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 보여준 디펜스의 막강한 힘, 그리고 이들의 뭐 디보 사뮤엘, 그리고 러싱 오펜스, 이 카이 셔넌의 천재적인 오펜스를 비롯해서 지미 갈라폴로가 정규 시즌을 이끌어주고 트레이 랜스가 콜린 캐퍼닉처럼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상대 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충분히 슈퍼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트레이 랜스가 지금 부상에 당하면서 조금 올 시즌을 기대하기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지미 갈라폴로가 다시 나오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상방이 막혀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의 성장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 그것을 올 시즌 볼 수 없다면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잘해도 내년 뭐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 이러한 좀 아쉬움이 분명히 남고, 결국 트레이 랜스가 만약 부상 회복이 빨라서 시즌 말미나 플레이오프에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이들의 시나리오는 그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는 1주차에 뭐 지노 스미스가 덴버 브론코스를 잡으면서 와, 시애틀 시옥스 생각보다 막강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게 털리고, 또 덴버 브론코스가 휴스턴 텍산스에게 접전하는 것을 보고 결국 시애틀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덴버가 약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는 이날 굉장히 어이없는 플레이가 발생을 했죠. 무려 4명의 런닝백을 필드에 올려서 오펜스를 플레이를 펼쳤는데 트릭 플레이 펼치다가 결국 이게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 런닝백을 4명이나 올리고 런닝백을 통해서 패스를 시도하다가 뭐 페이크 트릭 플레이 패스를 시도하다가 인터셉션으로 연결되었어요. 아무리 피트 캐롤 감독이 런닝백을 좋아해도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라는 감정이 들었던 플레이였습니다. 다음은 러셀 윌슨, 덴버 브론코스가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죠. 9대 16으로 정말 4쿼터에서 겨우 잡았어요. 전반전 러셀 윌슨의 패싱 차트를 보자면 20번 시도에서 6번 성공, 93야드, 1개의 인터셉션. 이 스탯을 이름만 가리면은 이게 러셀 윌슨인지 드류락인지 몰라요. 아직 이 나다니엘 해켓 감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러셀 윌슨을 통해서 어떠한 오펜스를 추구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NFC 웨스트 디비전에서 뭐 때때로 이 의견이 달랐겠지만 가장 완성적인 탤런트를 가진 팀이라고 불렸던 것은 바로 덴버 브론코스였어요. 오펜스든 디펜스든. 그런데 이 팀은 시애틀 시옥스에게 졌고 휴스턴 텍산스와 접전 경기를 통해 승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 나다니엘 해켓 감독의 코칭 몰플렉티스가 나왔죠. 바로 35야드, 상대팀 35야드 지점 3rd 다운 앤 1 상황에서 타이트 엔드 러싱을 시도했다가 이게 컨버전이 되지 않자 이제 굿포릿을 하는데, 굿포릿이 아니라 이제 필드골을 차려고 하는데 필드골을 준비하다가 딜레이 오브 게임이 나요. 그래서
필드골을 결국 못 차고 펀트를 찼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덴버 브론코스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코칭 몰프랙티스는 벌어지면 안 되고, 나다니엘 해켓 감독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엄청난 업셋 반전 경기였죠.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 이들은 3쿼터 8분까지 애리조나가 0점, 그리고 레이더스가 20점, 무려 20점을 레이더스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연장전까지 가면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어요.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전반전에 굉장히 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정이 들었죠. 바로 카일러 머레이에게 230밀리언 달러를 안겨주고, 마퀴스 브라운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하고, 2라운드 첫 드래프트 픽으로 맥브라이드라는 타이트엔드 계속해서 오펜스에 투자를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전반전의 셧아웃이었어요. 카디널스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프시즌은 분명 모두에게 있어서 우려가 되었고, 그 우려는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터지고 있었죠. 1주차 경기에서도 오펜스가 잘 풀리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들의 오펜스를 투자를 많이 했지만, 반면에 적게 투자를 한 디펜스는 종이장처럼 금방 찢겼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그냥 탈탈 털렸고, 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게도 금방 찢겨졌어요. 이처럼 카디널스는 현재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넘버원 리시버가 없다고, 이것도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어쨌든 디안드레 홉킨스 없는 오펜스는 투자를 하든 말든 지금 잘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홉킨스가 돌아오려면 4경기나 남은 상황이고, 홉킨스가 만약 돌아오지 않더라도 카디널스는 투자한 거에 비하면 분명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맞아, 우리 오펜스에 계속 투자할 거야 라는 것은 결국 틀렸다고 봐요. 저는 머레이와 킹스베리 그리고 스티브 카임 단장까지 카디널스의 현 체제는 분명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 막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경기 레이더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머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경기를 보였죠, 4쿼터부터. 그런데 이 승리를 통해서 본인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승리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를 보고 카디널스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카디널스가 승리를 한 것은 맞지만 반면에 그만큼 아쉬움과 우려도 많이 남았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레이더스는 이제 20점의 리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했죠. 그 이유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타임 오브 포지션이었어요. 36분 22초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그리고 레이더스는 29분 47초. 타임 오브 포지션이 애리조나가 위였는데요, 경기를 20점이나 리드했던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볼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리조나였어요. 그만큼 레이더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방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4쿼터의 레이더스 디펜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쳐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이 포맨 러쉬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는데, 저번주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 카일러 머레이를 잡기 위해서 썼던 디펜스 전략은 바로 블리츠였어요. 양 엣지에서의 확실한 락드업 러쉬를 통한 블리츠. 그 이유는 스크램블, 이 모빌리티를 가진 쿼터백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포켓 안에 그를 가두는 것. 우리가 리시버와 1대1 상황이 되는 게 분명 두렵긴 하지만 우리는 리시버에게 패싱으로 맞는 것보다는 쿼터백에게 발로 맞는 게 더 아프다, 그러니까 덜 아픈 쪽을 택하겠다 해서 칩스는 계속된 블리츠를 통해서 이 머레이를 억제시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카일러 머레이는 스크램블 없이 단순히 이 포켓 안에서의 이 패싱 플레이만 따지자면
카일러 머레이는 사실 리그 뭐 상위권의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그가 이 스크램블 능력을 가졌기에 더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는 거지. 어쨌든 레이더스는 저번 주 칩스와 이 같은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디펜스의 체력 방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결국 이 투포인트 컨버전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머레이가 거의 10초를 움직여요. 10초 동안 이 레이더스의 선수, 이 패스러셔는 단 2명밖에 없어요. 레이더스는 오케이, 머레이 너 우리 2명만 보내고 잡을게. 그 대신 우리는 9명이나 엔드존의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그냥 리시버 다 막아버릴게 라는 의도를 보였지만, 결국 카일러 머레이는 그냥 막 스크램블 한 10초 동안 하다가 던질 사람 없네? 그럼 내가 그냥 발로 뛰어야지 하고 본인의 발로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어요. 아니 9명이나 커버리지를 펼치면 뭐예요? 머레이를 결국 잡을 사람이 없어서 발로서 컨버전을 당했는데, 이처럼 레이더스의 디펜스는 이 경기 후반에 있어서 좀 디펜스 플랜에 물론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이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고, 레이더스의 쿼터백 데리카도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사실 레이더스 손에서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디반테 아담스도 이 2주차에서 단 12야드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사실 디반테 아담스가 오픈 찬스가 열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데리카가 너무 많이 놓쳤어요. 이처럼 데리카도 좀 더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업셋 경기. 이거는 진짜 저도 단 1도 예상을 못했는데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쿠퍼 러쉬, 이제 닥 프레스컷이 부상에 당하면서 백업 쿼터백인 쿠퍼 러쉬가 경기에 나섰고,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팀에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일단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신시내티의 벵갈스의 오펜스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물음이잖아요. 이 경기까지 2주차까지 현재 끝난 상황에서 조 버로우의 색 개수는 13개예요. 1주차에 6개, 그리고 이번 경기에 7개의 색을 당하면서 2주차 동안 13개나 당했어요. 벌써. 지금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바라 보였습니다. 저도 이들을 칭찬하면서 오펜시브 라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많은 투자를 했던, 이제 걱정거리라고는 없어 보였던 이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 이 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들의 프로텍션은 작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고, 조 버로우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막 색도 피하고 막 프레셔 그냥 가지고 놀고 막 했지만 1, 2주차에서는 그냥 색 당하고 번번이 당하고 프레셔에 압박 당하면 패스 잘 못 던지고 작년과 달리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이들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프로텍션이 맞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잭 테일러 감독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이 조 버로우와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플레이오프 런을 보고도 잭 테일러 감독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시내티 벵갈스가 슈퍼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가 있었기에, 이들이 캐리를 했기에 슈퍼볼에 간 거지, 잭 테일러 감독이 이 감독 덕분에 슈퍼볼에 간 이유는 단 1도 없었어요. 이 감독의 공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한 것이 뭡니까? 테네시 타이탄스에게 조 버로우를 9번이나 색을 당하게 하거나, 또는 LA 램스에게 조 버로우 에런 도날드를 막지 못하게 하거나, 그냥 조 버로우를 그냥 방치하고
별다른 어드저스먼트를 가하지 않고 방관만 했던 감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벵갈스는 우리 슈퍼볼에 진출했다. 잭 테일러 감독 너 명장이야. 우리랑 연장 계약해. 라는 모습을 취했고 이들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아직도 슈퍼볼 컨텐더라고 자만을 하고 있고 이들은 짧은 플레이에 더 이상 만족을 못하고 더욱더 큰 플레이를 요구하고 안전마진 없이 플레이를 펼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잭 테일러 감독의 오펜스 디자인에 있어서 이 프로텍션은 결국 백지인 상태의 상황이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벵갈스는 지금 시즌을 2연패로 시작한 상황이고 이제는 모두가 이 벵갈스라는 팀을 손가락질하면서 슈퍼볼 행오버다 라고 지적을 할 거예요. 슈퍼볼 컨텐더라는 팀이 어떻게 쿠퍼러쉬한테 패배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잭 테일러 감독은 이제는 정말 좀 연장계약 받았고 좀 돈 받으면은 돈값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싶습니다. 조 버로우의 원맨 캐리 그것은 작년에 끝났어요. 이제 올 시즌은 원맨 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달라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2주차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굉장히 의외의 경기, 의외의 결과들 그리고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고 2승으로 시작하는 팀, 2패로 시작을 하는 팀 굉장히 운명의 갈림을 이 시즌 초부터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내일 있을 먼데이 나잇 풋볼도 더블 헤더로 시작을 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들이 펼쳐지고 앞으로의 3주차 경기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the people that are leaders on your team have to be committed to doing things the right way. I mean, you played for m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know, you got to set a good example. You can't be the guy that walks in the meeting late. You can't be the guy that's missing class. You got to set a good example and be somebody that everybody else on the team can emulate, because that's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respect you. When you stand up and speak and try to get people to follow you, to do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to accomplish great things in college football, or to win a championship, or to win a championship, or to win a championship, or to win a championship.